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어, 그러니까 정당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쟁점을 부각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유인가치 광고 전략이죠.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대처 이게 이제 강력한 이슈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당 입장에 대한 유권자 인식 변경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운수의 선거 경쟁 모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다운수는 정책 대결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정당 입장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고정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좌파 정당이 있고 우파 정당이 있으면 좌파 정당이 만약에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의 상대적 거리를 계산해서 투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좌파 정당하고 우파 정당하고 이렇게 중간을 끊어서 왼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좌파 정당을 찍고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우파 정당을 찍는다. 달리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이 정당의 위치를 알고 투표 당시에 정당의 위치가 이제 고정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당들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수렴하면 이 입장을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이제 유권자들은 새로 바뀐 정당의 입장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된 정당의 입장, 투표 당시에 고정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가정을 했는데 이와 같은 가정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주로 상대 정당을 극단주의적인 정당으로 몰아가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그런 전략이 색깔론이죠. 종북, 좌파 정당.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중앙에 상대 정당의 입장이 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극단에 있다는 식으로 극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진보 쪽에서도 우파 정당 극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한 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위치 쟁점의 유인 쟁점화 전략.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책은 사실은 위치 쟁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리고 어, 재난기본금 이것도 사실은 위치 쟁점이죠. 왜냐하면 재난기본금을 어, 재난지원금을 제공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원을 마련을 한다는 건데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거는 음, 진보 정당이 국가 경제,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세금을 거두는 정책이니까 진보적인 정책, 왼쪽에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왼쪽에 있는 정책.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국가의 위기 상황이니까 이거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제 그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정책이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정책 또는 세금을 덜 거두는 정책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경제 정책은 경제 정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풀어서 경제가 진작되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위치 쟁점의 그런 특성도 있지만 이런 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유인 쟁점이 될 수도 있죠. 유인 가치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이론도 마찬가지죠. 신자유주의 또는 납수 효과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재벌들의 세금을 감면해줘서 그들이 돈의 여유가 생기면 그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돼서 이제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와 같은 혜택이 낙수 밑에까지 저소득층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경제도 발전한다. 이제 그런 시각이죠. 근데 이제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는 우파 정책이죠. 그러니까 위치 쟁점이죠. 우파 정책이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우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소득층으로부터 표를 얻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 또는 세금 감세 정책을 필 때는 감세라는 그런 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감세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냥 그 효과를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수 효과도 마찬가지죠. 분수 효과. 지금 최저임금 인상 정책 같은 게 이제 분수 효과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스한 이코노미, 케인즈 경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국가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뭐 도로를 닦는다 할지 뭐 그밖에 이제 중요한 SOC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세금을 통해서 저소득층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복지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저소득층이 소득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사줘야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야지 또 고용이 창출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소비 여력이 없으면 기업이 상품을 팔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굳이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들한테도 이 돈을 풀어야지 이제 부자들이 또 돈을 쓰면 결국에는 그게 이 저소득층에게도 이제 이득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민들에게 소비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는 분수 효과 밑에서부터 위로 분수가 물이 올라오듯이 고소득층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업이나 재벌들한테도 그들이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도움이 돼서 이런 분수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경제 정책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재난지원금, 최저임금 인상 이건 이제 진보 쪽의 정책이고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은 보수 쪽의 입장인데 그럼 이 이게 진보 정책이다 아니면 보수 정책이다 이제 그런 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결과 효과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유인 쟁점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다운스의 모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구사했는지, 그러니까 유인가치 광고 전략, 정당 입장에 대한 유권자 인식 변경 전략, 그 다음에 위치 쟁점의 유인 쟁점화 전략, 그리고 이 전 페이지에 살펴봤던 유리한 쟁점 부각 전략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 정치적 다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강의를 할게요. 자, 이제 이 한국에서 정치적인 다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
첫 번째 그림이 42개국 정당 체제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한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에서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또 후보의 이미지나 아니면 뭐 후보의 능력 이제 그리고 그 능력에는 뭐 경제 활성화 능력, 그 다음에 또 안보 능력, 또 지역구 의 예산을 국가 예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달리 얘기하면 지역구 사업 능력,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능력 그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경쟁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정당 체제가 협의할 경우에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정당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한국처럼 정당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없다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어떤 정당이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더 유리한 정책을 제공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예로 두 정당이 완전히 똑같은 정책 입장을 취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정책적으로 두 정당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 가치만 보고 투표하겠죠. 그래서 협의한 정당 체제는 정책 대결을 하는 정당들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한다라는 경험적인 증거를 그런 주장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로 한국을 보면 이게 이제 1994년 당시에 여론조사를 한 건데 KOR이라고 썼죠. 코리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주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작다는 걸 볼 수 있죠. 미국도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꽤 크지 않죠. 그리고 또 일본하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 냉전의 영향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좌파 정당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국가죠. 그래서 대만을 보면 국민당하고 민진당, 민주진보당 1994년 여론조사 당시에 이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일본을 보면 일본의 자민당, 아베 그 다음에 사회당 지금은 뭐 사회당이 거의 무력화됐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냉전의 그런 영향력 하에 있어서 좌파 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가들도 한국보다는 이렇게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더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강력한 계급 균열,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계급 균열이 형성되지 않았던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미국에는 노동자 세력이 굉장히 약하죠. 계급 균열이 약한 그런 미국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처럼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한국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협의한 정당 체제예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가장 작은 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냉전 체제의 효과.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상당히 강력한 좌파 세력들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파 세력보다도 어떤 사회단체나 뭐 노동단체 그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를 보면 훨씬 더 좌파 세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분단되면서 이제 남한은 미 군정이 통치하게 되고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게 되면서 그 당시 미국의 입장은 이제 한국의 어떤 민주화라기보다는
그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남한이 넘어가면 이제 일본이 또 공산화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일본이 이제 공산화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공산화 그런 걸 이제 우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목적은 남한이 통일된다거나 아니면은 민주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소련의 그런 세력들을 막는 게 더 급선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남한에서 한국에서 주로 일제를 상대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세력들은 주로 좌파 세력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우파 세력들은 이제 친일파들이 이제 주로 많았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을 주로 한 좌파 세력들을 다 거의 뭐 좌파 세력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뭐 노동조합이나 그 밖에 사회단체에 억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친일파 세력들 그리고 형사 일제시대 때 이제 형사를 한 그런 세력들을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좌파 세력 탄압에 나섰던 거죠. 그 남한에서는 이제 좌파 세력이 거의 뭐 몰살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6.25가 터지고 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가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좌파 세력이 정치 세력화되지 않은 거의 뭐 유일한 그런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당 체제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이 물론 이제 미국도 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긴 하지만 보면 거의 뭐 4점대에 해당되니까 이 5점이 중도라고 하면 약간 온건 진보 또는 뭐 온건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만 해도 한국은 이렇게 보면 5점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보적인 정당도 우파 정당으로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좌파가 없는 유일한 그런 정당 체제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런 인덱스를 보면 이 다양한 전 세계 그 정당들을 이렇게 선거 제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가로 안에 표시된 거는 OECD 국가들, 그 국가들 중에서도 새카만 작은 점은 다수제 국가. 다수제 국가라고 하면은 유권자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에 당선이 되는 그런 국가. 결선 투표제죠.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에서 선거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면 1등과 2등만 남겨두고 결승전, 결선 투표를 치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르겠죠. 그 단순 다수제는 한국의 이제 지역구 선거처럼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비례대표제,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가 준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준비례대표제는 뭐 지금 한국 선거제도 이전에 병렬형 선거제도. 그러니까 일부는 단순 다수제로 뽑고 일부는 비례대표제로 뽑고. 근데 한국은 6분의 5 이상을 지역구 선거 단순 다수제로 뽑기 때문에 한국은 말은 과거에 제도는 병립형 선거제도지만 실제적으로는 6분의 5가 지역구 선거니까 단순 다수제라고 볼 수 있죠. 단순 다수 위주의 선거제도. 그래서 지금은 뭐 이번 21대 총선에는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했죠.
그러니까 병립형보다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아무래도 준비례대표제하고 더 가깝죠. 근데 이제 이, 이 선거제도가 얼마만큼 비례대표적인지 아니면은 불비례대표적인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비례대표 의석수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한국은 6분의 5는 단순 다수제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역시 단순 다수 위주의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게다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연동형의 취지는 사라지고 그냥 병립형 선거제도.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 직전의 선거제도랑 뭐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거제도별로 정당 체제가 얼마만큼 분극적인지, 분극적이란 거는 폴러라이즈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죠. 협의한 정당 체제의 이제 반대말이죠. 한 정당 체제. 그러면 이렇게 먼저 비례대표제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넓게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넓게. 근데 단순 다수제 국가를 보면 흰 동그라미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이거는 이제 영국의 경우에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체제 중에서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는 국가 중에서 그나마 조금 좌파 우파 정당이 경쟁하는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그 시스템.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당은 이제 뭐 군소 정당이니까 무시하면 보수당하고 민주당, 신민주당 이런 식으로 비교적 비례대표제 국가에 비해서 단수 다수제 국가는 정당 체제가 더 협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준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일본의 준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때 이제 일본이 1994년에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단순 다수로 뽑고 일부는 비례대표로 뽑고 근데 선거제도 개혁 직후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300석은 단순 다수제 180석은 비례대표제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의석의 어떤 조정이 있긴 한데 뭐 거의 500대 480대 180이니까 500대 200으로 보면 5분의 2 정도죠. 일본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근데 한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까 뭐 단순 다수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하고 단순 다수제 중간 정도의 정당 체제를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단순 다수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주로 양당제가 형성되죠. 양당제. 그리고 정당들이 가능한 한 많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명한 정책 대결을 할 동기가 약하죠. 그래서 양당제 국가에서는 주로 주요 거대 정당이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선명한 그런 입장을 표방하게 되면 이전에 다운스 이론에서 배웠듯이 만약에 한 정당이 나는 이쪽 좌파 입장이야 이렇게 명확한 정책 대결을 하게 되면 우파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당제 국가에서는 중앙으로 수렴할 동기가 있죠. 물론 다운스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중앙으로 수렴하진 않지만 중앙으로 수렴할 동기가 있고 그보다는 자신들의 선명한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할 동기가 강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1994년에 후보하고 잉그라트 가 설문조사를 94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제 한국의 정당 체제가 이제 변했었겠죠. 그래서 나도 후보하고 잉그라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당시에 내가 박사과정 때였는데 여론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한국의 교수들을 상대로. 그래서 그 전에 여론조사 설문조사 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실효 정당의 수를 먼저 보면 조금 전에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창출한다고 했죠. 양당제. 그리고 한국은 단순 다수 위주의 선거제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정당의 수, 근데 여기 실효 정당의 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법과 정치 시간에는 이제 이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수업 시간에는 아직 배우지 않았을 텐데 쉽게 설명을 하면 선거 정당의 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당들만 감안해서 정당의 수를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정당들 당연히 뭐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정당들도 물론이거니와 뭐 1%도 확보하지 않은 정당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들은 굳이 우리가 카운트할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정당들만 카운트하면 되는데 중요한 정당이란 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석을 많이 확보하거나 득표율이 높은 정당들이 중요한 정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의 수를 계산할 때 득표율이 높은 정당들 그리고 그 득표율 자체를 그 정당들의 어떤 비중으로 계산하는 거죠. 웨이트로. 그러니까 득표율이 높은 정당들은 자신의 그 득표율을 비중으로 계산해서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득표율이 낮은 정당들은 그만큼 낮은 득표율을 비중으로 계산해서 낮은 비중을 줘서 비중 평균을 계산한 게 바로 실효 정당의 수예요. 근데 이제 실효 선거 정당하고 이제 의회 정당이 있는데 실효 선거 정당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득표율을 비중으로 사용하고 실효 의회 정당은 이제 의석률을 비중으로 두어서 각 정당들이 얼마만큼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의석률을 가지고 비중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실효 의회 정당의 수를 보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이제 3인데 주로 한 평균적으로 민주화 이후 13대 이후에는 거의 한 2.5당 체제 뭐 이번 21대 선거는 이제 거의 양당 체제가 다시 확립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거의 뭐 2.5당 체제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단순 다수제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한 2.4당 체제쯤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병립형 선거제도이긴 하나 결국에는 단순 다수제만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양당 체제, 양당 체제보다는 조금 뭐 군소 정당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뭐 그런 정당이 이제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양당 체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거의 완전한 양당 체제는 뭐 미국이 거의 유일하겠죠.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과거에 뉴질랜드. 근데 뉴질랜드도 선거제도를 이제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로 바꿔서 지금은 다당 체제가 확립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한국은 거의 이 양당제를 산출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병립형 아니면 준연동형이라고 하지만 거의 단순 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다고 얘기했었죠. 박사과정 때 한국에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 60분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는데 한 20분이 조금 넘는 그런 응답, 20분들이 넘는 교수분들이 응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후보하고 잉그라트의 설문조사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그 국가에서 현저한 이슈가 뭔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이제 한국의 교수들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에서 가장 현저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적어주시고 그 쟁점에서 정당들의 입장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일부 교수들은 좌우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교수들은 좌우보다는 민주화 이전에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그런 쟁점,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가 가장 현저한 쟁점이고 민주화 이전에는 그다음 이후에는 진보 보수가 현저하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좌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경제적인 디멘션에서 위치, 정당들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은 말하자면 좌파 정당. 그보다 이제 극좌는 이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국가 개입, 계획 경제가 극좌에 해당되고 이제 가장 극우는 완전한 시장 경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당들을 배열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배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러니까 내가 1994년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7대 국회까지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는 박사과정이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미래 얘기니까 측정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한국의 정당을 뭐 좌우의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야당 그러니까 이 보수 권위주의 정당에 대립하는 그 야당도 사실은 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뭐 복지 정책 한국에서 그다음에 뭐 계획 경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좌파 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빨갱이를 의미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정당들이 다 이제 우파 정당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배열하는 것조차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일부 교수님들이 이렇게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배열을 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공화당 이렇게 빠졌네요. 이 공화당이 거의 뭐 구에 해당되는 우파 정당이죠. 근데 이 공화당에 대립하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그런 신민당, 신민주당도 거의 뭐 우파 정당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좌파 정당은 뭐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죠. 민주화 이전에는. 심지어 뭐 이때 열린 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가장 뭐 진보 쪽이라고 평가했는데도 우리 당마저도 열린 우리 당마저도 중도 정당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한국에는 유일하게 민노당, 민주노동당만 좌파 정당으로 인식이 됐고 주요 두 정당은 전부 다 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좌파 세력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좌파 세력이라고 하면 뭐 민노당이나 아니면 정의당도 뭐 온건 좌파 뭐
아니면 중도 좌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은 좌우의 스펙트럼에서는 뭐 매우 협의하다.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작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인덱스를 보면 검은색 짙게 표시된 게 여당인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군사 정권에서는 여당이 우파 정당, 극우파 정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도 뭐 여당이 거의 뭐 극우파 정당.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새천년 민주당마저도 뭐 거의 6.5 정도 평가했으니까 거의 뭐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을 때 일부 교수님들은 이렇게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배열했는데 왜냐하면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이제 배열하는 것조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이런 스펙트럼에서 응답을 했어요. 정당들을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민주화 이후에는 진보 대 보수라는 스펙트럼에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럼 먼저 중도를 이렇게 보면 5점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이런 정당들이 여기까지 13대까지 이전에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 또는 경제 성장론,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주의 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정당 체제가 굉장히 분극화돼 있죠. 양극화돼 있죠. 그 입장 차이가 큰 거죠.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갑자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 대립 구도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권위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당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스펙트럼에서 경쟁하게 되냐면 진보냐 보수냐 이 스펙트럼에서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협의화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는 이런 이 스펙트럼에서 두 정당들이 분극적인 경쟁, 양극화된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권위주의 정당이 사라지니까 진보 보수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3대 당시에 이제 민정당, 그 민주정의당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총재가 만든 정당. 이때만 해도 권위주의 정당이죠. 권위주의 정당이니까 상당히 극우파 이렇게 평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민자당, 그러니까 7.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신한국당 역시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에 그리고 민주당 여기 있죠. 민주당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당시 총재의 국민회의 그 입장 차이가 크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4.5에서 한 7.5 정도. 10점 스펙트럼에서 한 3.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새천년 민주당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파 계열 그러니까 보수 계열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뭐 7.5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이렇게. 직전에 민주통합당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한 4점 정도.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스펙트럼에서는 이 중도 5점보다는 진보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온건 진보 정도, 온건 진보. 여기는 우파 또는 뭐 보수 정당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온건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좌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정당 체제, 지금 민주화 이후의 정당 체제는 매우 협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동, 그러니까 정당 간의 입장 차이의 변동을 보면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여당하고 제1야당하고의 그런 입장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그래프에서 제1야당하고 여당하고의 이 거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 그러니까 정당들의 입장이 측정된 그런 정당들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건 이제 분국화 정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정당들이 얼마만큼 널리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분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여당과 제1야당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13대 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 민주화 이전에는 상당히 분국화 정도가 강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그런 대립 구도가 형성됐으니까. 근데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 대립 구도가 사라지면서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양극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극화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반적인 추세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화 직후보다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당하고 제1야당하고 입장 차이를 보면 거의 뭐 3.8 정도, 20대 국회의 경우 19대 국회에서는 뭐한 4.0 정도,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한국의 정당 체제는 협의한 정당 체제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한 정당 체제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또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 그러니까 이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이 일어나기에 최적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책 대결이 일어나지 않을 최적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이.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현저한 이슈인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부각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선거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또 살펴보면 자, 아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가 여성 정책이고 여기가 이제 재분배가 되겠는데 한국은 여성 정책을 대북 정책이 대체하게 된 거죠. 오히려 이 재분배 정책보다도 대북 정책이 항상 더 현저한 쟁점으로 작동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번 총선하고 이 직전의 20대 총선은 대북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었죠. 20대 총선에서는 그런 여당,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그런 이슈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이 대북 이슈, 색깔론이 굉장히 약화됐죠. 색깔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론, 이게 매우 약화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순실 사태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을 지배했던 선거 경쟁에서 지배했던 그 쟁점이 뭐냐면 색깔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보수는 좀 부패했더라도 보수는 안보 하고 경제 강하다. 이게 이제 한국 유권자의 어떤 인식을 지배해왔었죠. 경제와 안보.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명박 당시 후보가 뭐 BBK 관련 그런 의혹이 있었고 뭐 어떤 도덕성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유권자들은 이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가 발전을 하리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졌었던 것이죠. 안보는 뭐 보수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 지배를 하면서 10년 동안 뭐 안보가
일단 오로지 뭐 색깔론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치 상황, 어떤 전쟁의 위험, 뭐 그런 것만 더 부각됐었죠. 경제도 뭐 발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경제 활성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경제 침체가 일어났었죠. 물론 경제 침체가 일어난 거는 이제 보수 정권 때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산업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10년 동안 지켜보고 이제 이 이데올로기가 많이 깨진 거죠. 프레임이 보수가 안보하고 경제 이게 이제 등식 보수 이꼬르 안보, 보수 이꼬르 경제라는 등식이 깨지게 되면서 더 이상 색깔론과 경제 활성화론이 이제 약화됐죠. 그리고 거기다가 20대 총선에는 이제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여당이 이제 패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을 거의 뭐 해방 이후로 지배해왔던 어떤 프레임 이 지금은 무너지게 됐던 거죠.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제 꼭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10년, 보수의 10년 통치를 경험하면서 유권자들이 이 보수는 안보다, 보수는 경제라는 이 등식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느꼈는데 최순실 사태가 거기다가 치명타를 날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을 지배해왔던 중요한 이슈는 대북 정책, 색깔론, 그리고 이제 재분배 정책, 이 서구에서는 재분배 정책이 이제 가장 현저한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대북 정책이 가장 현저하게 작동한다면 누가에게 유리할 것인지 보면 이럴 때는 이제 이 수직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L은 여기에 있고 정당 R은 여기에 있겠죠. L과 R이 있고 유권자 B는 여기에 유권자 C는 여기에 있죠. C하고 B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A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요. 여기가 R, 정당 R, 여기가 정당 L, L. 그러니까 정당 R이 C하고 B의 표를 받아서 선거에 승리하겠죠. 대북 정책에서만 선거 경쟁을 하게 된다면 반면에 재분배 정책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가로축을 중심으로 선거 경쟁을 하게 되겠죠. 정당 L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유권자 B도 마찬가지로 B가 여기에 있죠. 그다음에 유권자 A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정당 R은 여기 있고 유권자 C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L을 지지해서 L이 당선되고 정당 L이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정당 R을 지지해서 정당 R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 부각되는 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 R, right, 우파 정당은 대북 정책을 부각시키려 노력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좌파 정당은 대북 정책을 보다는 재분배 정책을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만약에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의 유권자들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20대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우파 보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북한 지원을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숫자가 높아지고 복지 확대를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숫자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은 어떤 유권자면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모두 다 보수적인 입장을 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스펙트럼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좀 층이 두껍잖아요. 저기 그리고 복지 확대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도 물론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여기에 온건 보수 이쪽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면 찬성은 극단적인 입장을 피는 사람들 역시 숫자가 적죠. 복지 확대, 전면 찬성, 또는 인도적인 북한 지원의 전면 찬성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그래서 20대 총선 당시에 역시 항상 유권자의 부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종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 북한 그리고 복지 확대도 역시 이렇게 종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권자들이 양극화됐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된 국가는 없어요. 중도가 있고 양극 이렇게 있고 뭐 양극화됐다고 해봤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양극화되면 이쪽이 조금 더 많아지는 정도 이 정도 형태를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유권자 입장을 이렇게 중도 정중앙에 있는 5점과 그 다음에 5점보다 작은 그런 입장, 즉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5점보다 큰 입장, 보수 입장 이렇게 나눠서 퍼센티지를 보면 복지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이 45%,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32.7%. 그러니까 약간 복지 확대 쪽에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진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정도니까 마이너스 12.4%, 거꾸로 진보가 보수보다 많은 정도는 12.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지 확대 측면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띠는 유권자들이 더 많은데 대북 지원 입장에서는 찬성이 38.5, 반대가 46.0. 그러니까 보수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지 확대 측면에서 진보가 더 많은 정도가 대북 지원 측면에서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정도보다 더 많잖아요. 12.4 빼기 7.5 하면 빼기 그러면은 약 9가 있고 11, 4.9. 그러니까 4.9% 정도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지 확대는 별로 이렇게 유권자들이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북 지원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대북 지원 쟁점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복지 확대 쟁점은 덜 중시하고. 그러니까 이쪽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북 지원이 주로 현저한 이슈로 작동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이후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20대만 살펴봤는데 이제 16대 대선부터 20대까지 이렇게 다섯 선거를 시계열적으로 통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새까맣게 표시된 거, 짙게 표시된 게 이제 대북 지원인데 점선은 찬성,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 실선은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6대 대선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 18대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17대 대선이 이명박 대통령, 16대 대선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여기서 이제 17대가 빠진 이유는 이 당시 설문조사에는 이와 같은 안보 정책과 복지 정책 태도에 대한 질문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17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진보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 더 차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비율이,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대 총선, 지난번에
21대 총선 직전이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진보 보수 정권의 어떤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는 이제 진보 정권에 실망하게 되니까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아지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정책을 놓고 보면 복지 정책 회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회색. 그래서 이렇게 복지 정책은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뭐 보수 정권의 어떤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렇게 점점 복지 정책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그래서 우리는 우파 정당이긴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그런 평등, 경제적인 평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평등이라고 하면 이 좌파 냄새가 지나치게 나니까 그 대신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경제 민주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복지 정책에서는 진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안보 쪽에는 보수가 많다. 안보 보수가 많고 경제 진보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 총선을 총선 당시에 유권자 의식 조사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2차원적인 그림 있죠? 3차원적인 그림. 이 그림을 이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그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지 파란색은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 그 다음에 흰색은 새누리당을 지지한 유권자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유권자의 분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 확대 쪽에는 내가 이쪽이 좀 많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유권자들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죠. 그쵸? 그리고 북한 지원은 5점을 기준으로 약간 이쪽이 더 많죠. 이렇게 그쵸? 물론 이쪽이 이제 많긴 하지만 일부 이 정도 3이나 4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이 많지만 여기가 이제 텅 비었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상당히 촘촘하게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각 그 쟁점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5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럼 만약에 유권자들이 복지 정책만 가지고 복지 쟁점만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한 가운데는 반반씩 반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반은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겠죠. 근데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났냐면 그때 국민의당이 부상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공천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였어요. 새누리당에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보면 파란색이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볼 수 있죠. 흰색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야당이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더민주 플러스 국민의당이니까 이 두 당을 지지한 유권자니까 파란색이 더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점에 해당되는 유권자 중도 한가운데 유권자는 오히려 새누리당을 지지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우측 5점 우측의 유권자들 보면 여기 새누리당을 역시 더 지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이 조금씩 더 길게 나타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파란색을 지지한 유권자는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니까 전반적으로 20대 총선이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이처럼 파란색이 더 길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 보면 이제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더 길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우측에는 파란색이 더 길기는 기나 흰색보다 막대가 근데 이 왼쪽에는 파란색이 훨씬 더 길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복지 확대 라는 이슈가 어느 정도 약간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 확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 5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 막대 길이의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흰색보다 파란색이 훨씬 길게 나타나고 오른쪽에서도 흰색보다 파란색이 훨씬 길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심지어 여기 5점에서는 흰색 막대가 더 길기도 하고 복지 확대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 새누리당을 찬성했죠. 근데 이제 왼쪽 진보 쪽에서는 그런 투표 형태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지원을 보면 여기 이제 5점을 상대로 우측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흰색 막대가 파란색 막대보다 더 길게 나타난 게 꽤 되죠. 그리고 흰색 막대하고 파란색 막대하고의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5점도 비슷하게 이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유권자들 북한 지원 이슈에 있어서 새누리당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왼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야당을 지지했었죠. 그래서 이 이제 그림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일단 복지 확대하고 북한 지원이라는 쟁점이 어느 정도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 우파 유권자들이 이렇게 새누리당을 지지한 성향을 보면 북한 지원 이슈가 훨씬 더 우파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강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권자의 분포를 보면 한국 유권자들은 대북 이슈에서는 우파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복지 확대 쟁점 이 쟁점에서는 온건 진보 유권자들이 이렇게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